칼부림을 읽다 보면 새삼 이제 과거의 기록은 불변하나 그 기록을 후세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와 서사의 의미가 달라짐을 많이 느낍니다. 인물에 대한 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예를 들어 이미 폐족이 된 임나 일본 부설이나 우랄 알타이어 예전에 학교에서 많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는데 삼국지로 따지면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조조는 유비의 라이벌이자 이제 난세의 간웅 이런 영웅이었다가 현재는 이제 서주 대학살의 지휘자이자 유부녀 헌터 쪼 약간 이런 이미지가 됐단 말이에요. 하후돈도 행보관이 되어버렸고 그런 평가처럼 이괄은 이 칼부림을 통해서 이 재평가를 받고 새로 연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괄뿐만 아니라 이거 조금 아쉽다, 이거는 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나 역사가 있나요? 이괄과 관련된 그 주변 인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기록을 살펴보거나 이제 이괄의 난의 전개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제 쭉 이제 실록도 보고 뭐 다 보게 되는데 면면을 보면은 참 훌륭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나는 익혔던 수계의 이름은 크게 나왔지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장수들의 면면이 잘 안 나온다는 게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워요. 뭐 장만 장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제 무인이라기보다는 뒤에서 이제 보좌진으로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행보관 같은 이괄의 때는 무슨 얘기까지 듣냐면은 병사 없는 원수라는 얘기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 위하는 병사들이 별로 없어. 다 이제 이괄, 정충신 막 이렇게 이런 전방에 싹 다 이제 해놓고 자기는 후방에서 지휘를 해주는 그분이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견도 뛰어났고 그분이 이제 최명길의 장인 어른이에요. 최명길과의 어떤 그런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현실주의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광해군 때 사람인데 인조 때도 중용이 돼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평안감사인가? 그분이 광해군의 신복이었는데 그분이 인조반정 되자마자 죽어요. 근데 그때도 논란이 있어서 얘를 죽여 살려? 능력이 있는데 근데 죽여요. 근데 장만은 살려줘요. 보통 그렇게 정권이 바뀌면 내각이 싹 물갈이가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서인들도 아는 거죠. 물갈이는 물갈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핵심적인 것까지 다 갈아버리면은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장만은 그렇게 해서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경력이 뭐 병조판서도 됐다가 도채찰사도 됐다가 이번에 도원수도 됐다가 그런 어떤 잡일이라고 하기 뭐 행정적으로 그 일을 도맡아서 해갖고서 전문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계속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는 거죠. 장만, 좀 완벽히 우리 서인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얘가 있어야지 이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장만이라는 분에 대한 어떤 평가도 물론 이제 그분이 맹장은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삶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최명길의 장인어른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정묘호랑까지도 그분이 맡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좀 한번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조선의 어떤 국방 시스템을 맡아서 어떻게든 이제 고치려고 노력했던 분으로서 그런 걸 조명했으면 좋겠고 정충신 같은 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통으로서 어떻게 무인으로서 그거를 이분이 천민 출신이란 말이죠. 네. 근데 임진왜란 때 이제 권율 휘하에서 그 행제소 의주에 있는 행제소로 왔다 갔다 했던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면천이 되고 이제 묵과에 급제하신 분인데 드라마틱한 걸 따지면 이분이 좀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임진왜란을 겪고 면천돼서 무인이 돼서 이괄의 난을 진압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면서 했던 건데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에 모든 장수들이 다 의심선상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정묘호란 때 보면 남이응이라는 분이 이제 이괄의 난 때 활약했던 분인데 장만 휘하에서 이분이 안주성을 지키고 계셨는데 정묘호란 때 분전을 하세요. 열심히 싸우셨는데 그쪽으로 안 되니까 결국 자폭을 하세요. 화약더미에도 불 붙여갖고서 그냥 그 돌아가기 전에 이제 외쳤던 말씀이 있대요. 습진 한번 못하고 습진이라고 하는 건 훈련이죠. 훈련하는 것도 다 이제 정치적으로 다 막은 거예요. 막은 게 아니라 의심을 하니까 요즘도 군사 훈련 같은 거 하면은 뭐 행군하면 행군한다 다 이런 체계 보고 체계를 하잖아요.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니까. 근데 북방에 있는 그런 장수들이 수천 명씩 대규모 훈련을 한다 했을 때 도성에 있는 신료들은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어요. 전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칼부림에 나오는 각 등장인물들을 주제로 그 인물을 통해 말하고 싶은 주제나 통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품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재가 됐던 것도 있고 이제 복잡성도 있고 등장인물들의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좁혀서 이괄 그리고 인조 그리고 주인공인 하미, 항외 그리고 덧붙여서
누르하치 정도까지만 간결하게 나는 이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나가고 싶다, 아니면 이런 주제를 보여주고 싶다, 스포일러 부분이 있다면 말씀 안 해주셔도 예. 되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인물들이 처음에 이제 질문지를 받고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너서클이 아니라 아웃서클인 외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도 완벽한 서인도 아니고 인조도 완벽하게 정권에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왕실 종친이었을 뿐이죠. 하미도 뭐 사실 뭐 어떤 역사의 주무대에서 활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항해들도 완전 마찬가지로 주변인인 거죠. 누르하치도 중화 질서의 주변인에서 시작을 했었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방인과 주변인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뭐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화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에서도 안 되니까 만주도 가고 이걸도 이제 안 되니까 쳐들어가기도 하고 인조 같은 경우는 주류가 됐으나 정권을 잡았으나 솔직히 뭐 딱히 뭐 왕권이 강한 분도 아니잖아요. 워낙 공신들이 많았고 꼭 공신첩 보면은 엄청나요. 3등 공신까지 해갖고도 잠깐 수백 명 돼요 진짜. 그럼 그거 일일이 챙겨주는 거 힘들어요 진짜. 항해 같은 경우는 전국시대를 거쳐와서 조선으로 흘러 들어와서 완벽한 조선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제 한국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집단의 외로움 느낌. 우리 사회에서 약간 소외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느끼기를 바랬어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뭐가 우선이냐는 걸 떠나서 누르하치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함이라는 인물과 참 닮아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들고 일어났을 때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이제 명나라군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7가지 한을 내세워서 나라를 세우고 완벽하게 이제 요동과 만주를 장악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찌 보면 함이가 중앙 무대로 진출했으면 누르하치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의도해서 닮게 그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닮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 4부 들어와서 누르하치의 어떤 대면 같은 것도 좀 비중 있게 그리게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은 인물이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이제 애착이 갔던 인물은 이제 덕만이라는 인물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덕만은 아무 전투력이나 이런 거 없이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심화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와서 이괄해난 때도 살아남아서 만주로까지 가서 거기서 또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이제 조선시대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은 분인 것 같은데 소시민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감 가는 게 있어요. 덕만이라는 인물을 그릴 때는 저를 대입해봤어요. 내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저의 인격이 파편화돼서 이제 작품들의 인물들에 다 부여가 된 거죠 사실은. 하미의 부관이 있어요. 창수라고. 걔는 이제 번호라고 해갖고서 여진족인데 조선에 살던 여진족이에요. 함경도 육진에 살려고 있던. 누르하치가 나라를 세우고 소계령을 내렸어요. 야, 다 들어와. 그래갖고서 육진의 번호들이 다 건주로 넘어갔거든요. 만주로 그 건주로 흘러갔던 애가 이제 창수라는 애인데 조선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이제 여진족에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제 함이랑 어느 정도 좀 어울리는 그런 인물이었고 번호라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잘 조명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한번 좀 알려주고는 싶었어요. 항해, 번호,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것들. 그래갖고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벨테브레를 등장시킬 생각 없냐고.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요즘의 대세가 대작인 신과 함께를 필두로 해서 현재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스위트홈에 이르기까지 이제 IP 지적재산권의 공격적인 OSM이다 보니까 미디어 믹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만약 칼부림이 완결이 난다면 이 작품이 드라마화나 영화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해본 건 아니죠 솔직히. 뭐 제가 연재할 당시에는 뭐 이렇게 웹툰 원작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워낙 이제 대하사극을 좋아했었고 그런 느낌으로 작품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배우는 누구 쓰면은 좋겠다. 만약에 하면은 그냥 행복한 혼자서의 망상인 거죠. 할 수 있는 제작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조선시대도 고중 맞춰서 하지 뭐 일본 그 상황 애들 고중 맞춰서 해야 되지 중국 애들도 나오잖아요. 저쪽 청나라 애들도 고중 맞춰야 되지. 얼마 전에 또 몽골도 나왔단 말이죠. 그럼 누가 하냐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뭐 누구는 뭐 더러운 뭐 넷플릭스에 투자를 해주면 된다. 그런데 아 걔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돈 되는 데다 투자를 하지 뭐하러. 저는 그래갖고도 별 생각도 없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는 무조건 돈 많이 주면 합니다. 아 그게 기본이죠. 뭐 돈 많이 주면 한 20억 주면은 제가 한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오지도 말라. 저는 그 생각이에요, 사실. 네, 20억이라고 합니다. 네, 20억. 20억. 아 100억으로 할 거였나? 그럼 100억으로 하시죠. 뭐 그렇다면 배우뿐만 아니라 뭐 메가폰을 잡아줬으면 하는 감독
이게 망상해보신 적 있나요? 질문지를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관상도 재밌게 봤었고 네. 한재림 감독? 네. 그분의 감각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 작품과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달랐지만 유머러스하면서도 잘 이런 풀어가는 생각할 거리가 있는 그런 적당한 어떤 진지함과 잘 믹스가 된 것 같고 김한민 감독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실 제가 김한민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 명량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비판도 했었고 근데 한번 그분이 하는 어떤 이괄의 난과 그 시대상은 어떨까 대충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한번 궁금하기도 했고 입에 담긴 좀 그런데 이게 봉준호 감독한테 한번 사극을 한번 맡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뭐 잘 나가서 믿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작품에서 나는 그 분위기가 좋아요. 그 아이러니한 어떤 블랙 코미디 같은 것도 좋고 아쉬웠던 게 그 설국열차가 참 아쉬웠어요. 그분의 느낌이 잘 안 나갔고서 제가 아직 기생충은 못 봤는데 제가 살인의 추억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괴물이랑 살인의 추억을 그런 느낌의 칼부림이라면 좋겠다. 그래도 한 20억 원 주셔야 제가 원작료를 그러면 봉준호 100억 하시겠습니다. 현재 칼부림은 퍼센테이지로 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일단 병자호란까지 갈 생각이고요. 네. 지금 정묘나 직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것도 딱 지금 홍타이즈가 지금 즉위할 때예요. 횟수로 따지면은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1623년에 인조반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딱 1626년이에요. 네. 3년 지났어요. 근데 병자호란까지 지금 몇 년 남았죠? 11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뭐 연도별로 화수를 맞추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중간에 이제 분명히 붕 뜨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하면은 그래도 절반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절반? 아니다. 지금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게 200 몇 화, 한 300화 가까이 되거든요. 아니,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왔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름대로.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질질 끌으려고요. 베르세르크 작가인 미우라 켄타로, 헌터 바이 헌터 작가인 토가시도 있는데 한국의 토가시, 한국의 미우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분들은 성공했잖아요. 만약에 그럴 수 있죠. 네이버에서 작가님 저희가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최초로 퇴출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8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순위가 안 올라요? 안 됩니다. 나무위키 네이버 기록에 남겠네요. 최초 퇴출 작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작 얘기해봐야겠죠. 작년 7월 웹툰 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험적인 작품이며 칼부림과 같은 17세기 조선, 같은 세계관은 공유하지 않고 복수의 스토리 작가들과 각각 30편 정도의 연재작을 계획 중이다. 이게 인당 30편 정도라는 뜻인가요? 예,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뭐 콘티가 넘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뒤섞였는데 그분들과 함께하는 어떤 작품들도 있고 저 혼자서 하려고 하는 작품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17세기 조선의 이야기인데 그 나선정벌 전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서 네. 전혀 대중성 없는 진짜 저의 정수를 담아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소리 작가님들과 하는 거는 배우려고 일단은 하는 거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드시는 걸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시간이 맞아야 돼요. 두 분 다 이제 지금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케줄이 안 맞으면은 밀릴 수도 있고 맞으면은 칼부림 끝나자마자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분들과 그런 게 안 된다 하면은 지금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 나선정벌 그 이야기는 블로그에다도 그냥 하고 싶어요. 다른 연재처가 없다고 해도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고정 질문. 영감을 얻는 장소나 매체가 있다면? 글쎄요, 요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집으로 오시죠. 그렇죠. 집이죠. 집과 그 주변 저의 환경이죠. 이게 참 웃긴 게 작가들이 자기 주변 환경이나 자기의 상황이 작품에 묻어나요. 제가 3부 때 은근히 아이를 많이 그렸어요. 아기를 많이 그렸어요. 네. 근데 그때 출산했거든요. 그때 또 출산하는 장면을 그렸고요. 또 애틋해지더라고요. 칼부림이라는 사실 어떤 수라와 같은 세계잖아요. 거기에 태어난 순수한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 같은 애들이 그때 태어났으면 1년을 버틸 수나 있나? 막 그 와중에 애를 낳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굳이 말한다면 저희 아이들과 아내와 그리고 제가 처한 어떤 상황의 그런 감정의 혼합? 그런 것들이 저의 영감이라고 봐야겠죠. 사용하시는
툴이라고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아날로그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먹 종류나 펜 종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먹은 액상인지 고형인지 뭐 고형이라면 송연, 유연, 선연 어떤 종류고 고형 먹은 무엇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림의 질감이나 채도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먹 이야기 먼저 해주시죠. 먹은 물먹이죠. 액체 액화로 된 거. 브랜드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목로 쓰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도 써봤어요. 근데 네. 다른 것들은 약간 좀 잉크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잉크처럼 푸르스름해 갖고서. 네. 근데 이제 목로는 목로 협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연락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쓰고 있는 먹인데 딴 것도 한번 바꿔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목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이 좋아요. 이게 웃긴 게 원고로 봤을 때는 따뜻해요. 근데 이걸 스캔하고서 보정을 하잖아요. 또 달라요. 그건 또 그게 아쉬워요. 아날로그 작업은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보정 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아내가 도와주는데 요즘 육아 때문에 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스캔도 이상하고. 종이의 질감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꾸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종이 쓰냐. 나무 위키에 보니까 제가 A4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A4는 아니고 220g짜리 8절 캔트지를 씁니다. 꼭 고쳐주세요. 붓은 이제 세필, 캘리그라피용 세필이 있어요. 하나에 뭐 1,200원, 1,000원 하는 건데 대량으로 사갖고서 이제 쓰고 스케치할 때 뭐 샤프 좀 쓰고. 붓터치를 자주 하시는데 동양화 지망이나 이제 작가님 같은 화풍을 꿈꾸는 고1본 주니어들에게 이 붓에 대한 사용 요령을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되게 많거든요. 질문하시는 분들 블로그에도 많고.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가 그래요. 제가 동양화 출신도 아니고 회화 쪽으로 제가 뭐 일가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실은 칼부림을 정식 연재하면서 처음으로 붓을 써봤어요. 그전에는 붓을 안 쓰고 붓펜을 썼죠. 도전만에 연재했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연재가 결정되고서 연재하기까지 그 몇 달 동안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그래서 결정한 게 먹이랑 붓 그거였는데, 조언해드리기 너무한 게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뭐가 좋은지 다양하게 써보질 않아. 그래서 뭐 화풍 뭐 그런 거를 저를 굳이 이렇게 멘토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진짜 잘 그리시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저는 지금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제 화풍을 만약에 하고 싶다, 저 같은 느낌의 것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뭐 붓, 먹 한번 써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동양화적인 느낌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느낌대로 하시면은 그때 나오는 그 느낌을 따라가면 돼요. 어느 순간 엣지가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하다가 했는데 느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의 느낌. 근데 이게 내 손에 익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손에도 안 맞는데 난 고일권이처럼 해보고 싶어. 나는 왜 고일권이처럼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러겠어요. 어떤 수려한 그림체를 보면서 부럽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자기가 장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작가는 그 수밖에 없어요. 고1권 논란, 멘토 따위 필요 없다. 이렇게 가는 걸로. 마지막입니다. 작가로서의 마음가짐. 워낙 원로 작가분들이나 선배 작가님들이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얘기는 없겠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있고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돈으로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뭐 이를테면 어떤 장르를 정하는 거에서부터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참 이게 투쟁이에요. 진짜 작가는. 이게 독자들과의 투쟁도 있어요. 독자들과 뭐 댓글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독자들이 바라는 게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부분도 있다가도 작가는 순간 뭔가 이야기가 있게 가다가도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약간의 도박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독자들이 같이 따라와 주면은 성공인 거예요. 혼자서 다른 길을 가면은 이때부터 이제 독자분들이 작가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방향을 틀었을 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야기나 뭐 화풍이나 모든 게. 그런 어떤 나와의 투쟁, 독자와의 투쟁, 그리고 독자와의 대화, 설득,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이에요. 작가는 혼자서 작업하기 때문에 되게 외롭고 혼자만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웹툰을 하고 있잖아요. 소셜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대중과의 호흡이 참 중요한 그런 직업이에요. 칼부림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는 제가 하면은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저 나름대로 제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들과의 호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그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꾸준히 잘 하고 발전하면은 파이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독자들의 파이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중요한 건 제 아이덴티티죠. 제 아이덴티티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독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내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일단은 접어두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트렌드에 맞는 게 뭐 있지? 아 여기에 나를 맞춰야지. 옷에다 내 몸을 맞추지 마시고 내 몸에다가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한번 입혀보시는 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저희 작가관이에요. 오늘은 네이버 웹툰에서 칼부림 연재 중이신 이 고일권 작가님 만나보았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